4명이 정해졌는데 왜 그 얼마나 득표했는지 왜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 건지 저는 그것도 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공개를 안 하니까 네, 오히려 너무 의아하고요. 깜깜이에다가 네. 서로 지금 자기가 1등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네. 사람 바꿔치기도 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네. 사람을 빼오기도 하고 네. 경선 과정이 그렇게 좀 깨끗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서로 힘이 모아야 되고 끝나고 나면 다 어차피 우리 당 후보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진짜 선관위가 좀 생각이 있다면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당원을 좀 모시고 네. 당원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당에서 앞으로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서 당내에 앞으로 있을 뭐 당대표 선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서 내놓고 국민께서 선택하게 해야지 좌익들이 이미 이끌고 있는 여론에 이끌려 다닐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전 여론조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여론조사에 이렇게 집착하는 정치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맹신을 하죠. 가령 선관위에 대해서도 이번에 여러 부패 정황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 있는 문제점들도 전 정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다들 예측을 많이 했어요. 이제 홍준표 후보, 뭐 김문수 후보는 확정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뭐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 그리고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중에 누가 될 것이냐를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올라가면 또 누가 유리해지고 이런 계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도가 홍준표 후보, 김문수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한동훈 후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사실 저는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부역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았어야 했던 이유는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이것이 체제 전쟁에 있어서 1차전 같은 개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후보가 가장 많이 기여를 했었죠. 이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본인도 그걸 가지고 소위 장사를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으로서 이전에 개인적으로 개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저는 우리 당의 경선 후보로 출마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이 조기 대선까지 오게 한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지금 기성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나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을 퇴색시키기 위해서 탄핵 반대파, 탄핵 찬성파라는 그 딱 그 양분화되는 그 구도를 가지고 이분법적 구도를 가지고 좀 깎아내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홍준표 캠프에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네 분의 후보가 됐고 네. 이제 그렇게 이게 무슨 이제 축구 대회 뭐 월드컵 네. 4강 가고 4강에 이제 뭐 승률을 보고 막 이러는 것처럼 지금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네,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누가 국민의힘의 사상과 이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이 보수의 가치를 지킬 사람인가 네. 그런 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철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의 이제 그동안 했던 행보들은 우리 당의 이념과 가치에는 좀 맞진 않지만 계속 이제 영입을 해서 된 케이스고 우리 당의 이념은 뭐 김문수 후보나 이제 홍준표 후보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당을 지키고 탄핵 때도 본인이 희생을 해서 후보가 없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 당시에 경남 도지사를 하시다가 그게 너무 좀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야 지금 그때 아마 대통령 후보 나와서 많이 반성하셨을 겁니다. 많이 고뇌를 했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걸 했는데 이제 당의 마음을 못 얻은 거죠. 당협위원장도 한 명도 없었고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못 얻었기 때문에 민심에서 여론조사로 10% 이상 이겼지만 10%나 이겼거든요. 윤석열 후보한테. 근데도 그때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심을 얻기 위해서 또 그러한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고뇌의 시간도 얻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시작할 때부터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도와주고 있고 이제는 이제 국민들께
이제 줘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7공화국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고 그다음 그 제7공화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선진 대국 시대 100년을 준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네. 예, 내가 조선시대의 이방원처럼 모든 오욕과 모든 힘든 건 내가 다 하고 세종대왕을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네. 내가 대통령이 한번 돼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7년도 대선 때부터 출마를 하셨고 사실 그렇죠. 가장 오랜 기간 국가 경영에 대해서 고민해 온 후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책을 출판을 하셨어요. 그 출판하신 책도 사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방향성이 다 요약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 대선에 가서 저도 지난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 때도 일을 했었고 그 전에 그 경선 캠프에서도 있었지만 겪어보니 인지도가 굉장히 영향력이 크더라고요.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시끄러워야 되고 눈에 더 돋보여야 되고 그리고 토론 과정에 있어서 뭔가 압도적인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이제 둘이서 토론을 했던 장면에서도 기에 눌리더라고요.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에 이제 뭐 질문을 한다거나 그때 그랬죠. 네, 말을 딱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말을 네. 하면 취조받는 범죄자처럼 기에 눌리고는 했었습니다. 이러고 딱 해가지고 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당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딱 짚은 거죠. 네, 저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림을 상상을 하면 상상이 잘 되지를 않아요. 안 되죠. 네, 워낙 이게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 마이너스 포인트가 많은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어때요? 거기도 저는 금방 이렇게 정말 그림 자체가 방정 맞은 사람과 무게감 있는 깐족깐족하고. 무게감 있는 이재명으로 보여지게 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와 회동하거나 이런 장면들도 상상을 하는데 저는 한동훈이 만약에 트럼프를 만난다 한동훈 후보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거나 바보 같은 사람이라거나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뭐 행색을 하고 있다거나 몸을 막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저는 뭐 뺄보이 같다 뭐 이 정도 얘기하실 것 뺄보이 같아요. 같다. 네, 전혀 지금 국가의 리더로서의 무게감도 없을 뿐더러 좀 재밌는 네. 얘기하면 네. 이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가 가발이라고 아 맞아요. 원래 이 토크쇼에서 해가지고 네. 머리를 이렇게 만지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유명한 쇼츠인데 그런 거 한번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김문수 글쎄요. 장관님은 어때요? 김문수 장관님은 토론을 하시면 잘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캐릭터를 봤을 때 워낙 좀 차분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재명과 이렇게 둘이 그림이 됐을 때 자극적으로 바이럴될 요소가 좀 이끌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내일하고 모레 이제 토론이 있잖아요. 네. 제2차 경선 네. 토론이 있는데 김문수 장관님이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로 지목했어요.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누구 하는지 아세요?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는 누구 하는지 아세요? 한동훈 후보를 했어요. 네. 그 재밌겠죠? 네. 그래서 네, 한동훈, 홍준표가 두 번 하는 거예요. 토론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재밌을 것 같으니까 많이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네.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분이 가진 매력이라고 한다면 일단 동년배보다도 어린 세대한테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본인보다. 근데 어린 세대들한테 인기가 많으신데 청년의 꿈,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콩카콜라.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10대, 20대, 30대 그리고 40대까지도 좌파 성향이어도 홍준표라고 얘기하면 피식한다거나 뭐 조금 호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네. 가식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2030 지지율 1%거든요. 아, 1%.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 누른 거야 그것도. 네, 그렇겠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냥 절대 귀찮아서 딱 눌렀는데. 좋아할 수 없는 위선과 가식의 상징. 근데 조국보다도 못한 사람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10대, 20대, 30대 여론을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 그리고 특히 러프하게 이야기를 하셔도 홍준표 후보는 마이너스가 안 돼요. 가령 SNL 같은 데 나가서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하면 나르시시스트다. 또는 이재명에 대해서 뭐 양아치다라고 하는 게 그 워딩을 직접 사용하셔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계속 후보들이 써야 되겠구나. 네, 다른 후보들이 그런 워딩을 한다면 뭐 갑자기 결함이 생긴 것처럼 리스크가 생긴 것처럼 하는데
워낙 캐릭터가 유연하다고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위트로 받아들여지고 유머로 받아들여지고 공감을 이제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어서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래서 저는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면 강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많이 이야기들이 됐었는데 과거에 했던 연설들이 이제 김문수 장관은 저는 토론보다 강점이 연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설들이 굉장히 지금 20대들이 그리고 30대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정확히 짚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뭐 극우몰이 심각했을 때도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공산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들 비판도 했었고, 근데 이제 이런 지점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나이와 관계없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양강 후보가 저는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할 그게 아니고 한동훈 후보도 가능성이 없다. 근데 한동훈 후보가 2030 지지율은 1%고 주 지지층이 지금 6070 어머님들이잖아요. 근데 이 6070 어머님들도 다 좋아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같이 수행도 하고 다녀보면 나경원 후보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6070 네, 어머니들이 나경원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불쾌한 게 여성들이 뭐 투표를 할 때 무슨 잘생긴 남자 후보를 좋아한다고 그건 아니지. 말도 안 돼요. 특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제 TV로 보면서 아마 보수 정치를 꿈꾼 여성들이라면 선망의 대상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면 아주 경쟁력이 강한 후보였던 거거든요. 근데 나경원 후보가 그런 여성들의 존경을 받는 여성이었다라는 점이 그쵸. 또 강점이고 성공한 여성이고 네. 굉장히 똑똑하고 우리 딸이 그렇게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아마. 그래서 이제 뭐 동년배부터 이제 세대에 관계없이 인기가 많으셨던 것이고, 네 그런 그 확장력을 어머니들이 네. 오히려 나 같은 사람 좋아하더라. 네. 네. 팬이 많아요. 네, 또 한동훈 팬과 좀 다른 그쵸. 며느리를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사위 삼고 싶다. 아, 네. 든든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이제 현장에 가서 한동훈 지지자들을 저도 봤는데 막 욕설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나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깜짝 때리기도 놀랐- 하고 네네. 한동훈 또 비판하면 때리고 막 네, 이래서 네. 놀랐어요. 나도. 네, 그런 욕설도 하시고 뭐 보니까 본인 금리를 빼서 뭐 기부를 하고 아유, 이런 그러니까. 거를 그렇게까지는 어머님들이 네. 일을 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안 좋은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저는 한동훈 후보 측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또 토론에서 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홍준표 후보께서 이번에 보여줬던 그런 기술이랄까요? 그런 저는 가장 유연하게 이제 토론판을 흔들 수 있는 후보는 가지고 놀 수 있는 분이 홍준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노련하시기도 한데 이게 뭔가 간사한 생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가식이 없으세요. 가식이 없으시고 위트가 기본적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또 지금 당원들의 민심 또 국민의 마음을 좀 살 수 있는 장면을 토론에서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부터 가장 지지를 받았던 것이 사법고시 부활이랑 그리고 정시 확대, 수능 100% 전형 확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군 네. 가산점. 네, 그것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싫어해? 했었는데, 그것도 저희도 나경원 캠프에서 했습니다. 같이 했죠. 네. 예.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 부활하는 거 복구하는 것과 저희는 또 여성 기초군사 훈련을 도입하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홍준표 후보께서는 오랫동안 모병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찬반이 좀 많이 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캠프 측에서도 설명을 일부 좀 잘 하셔야 될 모병제를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모병제 얘기는 이번에 많이 빠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됐거든요. 네.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비싸지고 네. 지금 병장 급여가 100만 원이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적지가 않거든요. 그냥 가만히 이제 군 생활 이제 저 할 때만 네. 해도 2만 원 받았거든요. 병장이. 근데 지금 100만 원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금액이 크니까 오히려 하사, 소위 이런 분들이 자괴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최저임금도 똑같아요. 좀 어느 정도 작은 회사에서는 처음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최저임금이 딱 치고 올라왔는데 그 올라가는 속도가 이 회사에서 오래 있으면서 호봉제로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잡았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네. 그래서 이 턱 밑까지 오신 분들이 그렇다고 회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월급을 확 못 올려주잖아요. 네. 오른 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퇴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자괴감 때문에. 그렇다고 그 회사가 이 숙련된 사람들이 퇴사를 하면은
이 처음에 온 초보자들이 운영하기에는 그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 같은 거를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냥 팔게 하는 곳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탕수육을 우리가 시켰는데 탕수육이 HMR 뭐 이런 걸로 나오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최저임금도 뭐 그런 편 있고 연금 같은 경우도 네. 연금이 지금 이제 우리 백지연 대변인도 더 내야 되죠. 네. 엄청 더 내야 되죠. 이제 13%나 올렸는데 그 네. 13%를 차츰 올리긴 하지만 이게 다 올렸을 때 이거의 반은 경영주가 내는 거예요. 네. 예, 사측에서 반을 내거든요. 네. 그러면 또 임금이 또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올리고 받는 것도 올려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것들은 아마 홍준표 후보 같으면은 바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잊어버리면은 후보들이 못 고치죠. 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후보들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죠. 국민의 마음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일단 홍준표 시장님이 과거에 경남도지사를 하실 때 이제 창원 시민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구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경남도와 대구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빚 채무를 전부 다 담당을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전부 다 중요한 영원으로 시점이죠. 그런 네. 것들 좀 복구를 하셨는데 네. 지금 문재인 때문에 국가비 천조시대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400조인가요 증가를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이 사실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이 지금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가져가겠다고 그러죠. 대통령실 직속으로 네. 두겠다. 그것은 네.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제고 이미 대통령이 된 지는 한 5, 6개월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는 모습들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해서 한동훈이 코스프레 좋아서 네. 여긴 또 대통령 코스프레 네, 뭐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예산 편성권이 유일한 그 지금 대통령을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네, 사법권은 이제 끝났죠. 네, 입법권도 끝났죠. 이제 행정권까지 다 가져가면은 기재부에서 그나마 지켜준 거죠. 이 기재부 관료들이 힘이 세고 한덕수 네. 총리도 기재부 관료 출신이고 최상목 대행도 기재부 관료 출신인 게 그래도 버티는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대통령께 그래도 난 안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예전부터 훈련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예산 편성권 가지고 자기가 더 이상 하면은 이 큰일 납니다. 포퓰리즘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아예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예 전화하면 바로 달려올 수 있는 수석한테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네. 잘 이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은 포퓰리즘을 가지고 체급을 키워왔던 사람이죠. 기본소득도 마찬가지, 토지공개념도 마찬가지. 근데 이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으니까 정책의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었던 기능을 했던 게 기재부예요, 사실. 맞아요.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었는데 근데 그 역할까지 삭제한다면 지금까지 그 사람이 성남시장 그리고 도지사까지 거치면서 사용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이 성남시 자체가 다른 도시들보다 이제 세금 수익이 세수가 높습니다. 세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시정을 잘해서 많은 게 아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세수를 거둔 다음에 기본소득이랍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주고 그러면서 마치 본인이 돈을 벌어서 나눠주는 것처럼 홍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 돈이 많다고 다 쓴 거지. 네, 그냥 다음 거 심지어 한 그 돈은 거는. 다른 국민들이 버신 돈을 빼앗은 다음에 그냥 조금 나눠주면서 적선하듯이 주면서 마치 본인들이 뭘 한 것처럼 운이 했던 좋았던 거예요. 거죠. 네. 이재명이란 사람이 운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이제 판교가 완성이 된 거예요. 네. 판교가 완성이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들이 엄청나잖아요. 판교에는 뭐 네이버도 있고 현대 중공업이었던 그런 회사도 있고 막 되게 많거든요. 대기업들이. 네. 그런 작은 도시에 그렇게 많은 대기업이 있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돈을 신나가지고 기본소득도 내가 해보고 근데 그 기본소득이 이제 경기도 전체를 해본 거죠. 경기도 전체가 지금 엄청 악화됐잖아요. 네. 재정이. 네. 그러니까 뭐 코나 아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그쵸. 가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윤석열 정부에서 3년간 많이 줄여놨어요. 줄여놔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재정이 매우 투명해지고 재정이 안정됐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경선에서 정말 대통령이라는 말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저는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무게감도 충분히 있는 인물들이 되어야 하는데, 가령 저렇게 한동훈과 같이 저는 정치인이라고 분류를 하지 않는데 이런 셀럽들이 본인 자기 자랑하려고 나와서 판을 흐리는 모습들 너무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지난 A조 B조 특히 B조 토론에서 나경원 의원 그리고 홍준표 후보님 다 같이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좀 이상한 장면들이 전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시작을 하기 전에 뭐 바퀴벌레로 다시 태어나기, 뭐 바퀴로 태어나기, 이런 밸런스 이상한 게임을 질문들. 했죠. 네, 근데 그게 네,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부적절했고, 그러니까. 특히 당에서 백지원 대변인은 바퀴벌레와 자동차 바퀴 어떤 걸로 태어날래요? 저는 이재명과 같은 대한민국을 좀먹는 바퀴벌레 세력을 다 소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훌륭한 네. 사람이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한 것 자체가 우리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내놓는 정치인들을 모욕한다거나 또는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였다고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밸런스 게임 한 번씩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근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4강에서 토론 진행될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다. 이거는 캠프에서도 좀 저는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많은 이제 컴플레인을 우리가 했죠. 네. 해가지고 이번에 더 이상한 것도 있었대요. 네. 더 이상한 게임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 게임은 없앴고 지금 2차 경선 룰도 네. 그 토론이 1대1 지정 토론도 좀 이상한 거죠. 네, 그렇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4번의 토론이 있는데 네. 그 4번의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한 번밖에 못 해요. 지목을 안 해서요. 아니 지목을 하는 거 자기를 지목한 사람이 없는 거죠. 네. 한 번밖에 못 하고 이 김문수 후보는 이제 자기가 지정한 거 한 번, 안철수 후보가 한 번 지정.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겨우 2번 하는 거고 네.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는 3번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한동훈 후보가 3번 하는 거죠, 같이. 네. 김문수, 한동훈, 한동훈, 홍준표,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3번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홍준표만 3번 하는 겁니다. 헷갈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선이 엄청 이게 개판이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룰이 엉망이네요. 네, 룰이 엉망이고 재미도 없고. 네. 네, 예를 들면 밸런스 게임 재밌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곤란한 질문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하는 건데. 네네. 이게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엄마가 아니라 저기 지나가는 아저씨가 좋아, 지나가는 아줌마 좋아 이런 바퀴벌레 뭐 한 거죠. 그거는 그 단어 자체가요. 이게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라고 할까요? 이미지를 세팅하는 거에 있어서 후보들을 네. 다 맛을 가게 만든 네, 거죠. 부정적 단어와 이제 동시에 그 부정적 단어와 그 후보를 정치인을 노출하게 되면 동일시돼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받아들이는 맞아, 입장에서는. 맞아. 근데 그런 단어를 한동훈은 내뱉으면서 바퀴벌레네. 거기선 또 무슨 바퀴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했던 것 같기는 그러니까. 해요. 이제 바퀴벌레가 된 네. 거네요. 동일시 돼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저 되게 괴상했던 게 네. 바퀴벌레를 고를 수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바퀴벌레를 고른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도 사는 게 좋죠.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적절한 장면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 캠프에서도 충분히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특히 토론에 있어서 또 홍준표 후보에겐 그것이 강점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난 경선을 우리가 2021년의 경선을 생각을 해보면 2017년도 때를 기억을 하는 분들은 아쉽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힘이 좀 빠진 것 같다라거나. 네, 그래서 2017년도 정도의 강도라거나 좀 그런 카리스마나 이런 포인트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고. 홍준표 후보께서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더 강력하게 또 워낙 여유로우시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시면 좋지 않을까. 네. 지켜보는 3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이 홍준표 듭니다. 캠프의 미디어 단장 아닙니다. 저는 나경원 후보의 대변인입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 좋아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의 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께 홍영한테 홍영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막아주세요. 뭐 있잖아. 나는 윤통의 그동안의 정책과 이런 정치적인 거는 딱 동의하지 못하고 네. 실수가 많았지만 윤통의 명예는 내가 지키겠다. 음. 이 한마디가 저는 굉장히 꽂혔어요. 네. 윤통의 명예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여러분께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홍준표 후보는 빈말 안 합니다. 가식적이지도 않고요. 자기가 생각한 거 지킬 것만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보시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정책들은 하겠다는 정책이에요, 다. 네. 그리고 또 어제 또 올린 글이 있지만 바로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비서진 다 꾸리고 일주일 안에 인선 다 끝내고 이미 계획이 다 있으세요. 명단이 다 있어요. 네. 예,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그런 건 상관없고요. 네. 우리 당의 진짜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만약에 안 지키면 제가 싸워야죠. 또 뭐 지켜야 돼요. 네. 그리고 윤 어게인. 네. 지금 나경원 이재명 어게인. 네.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당에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고 제가 지금 열심히 옆에 있을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탄핵 반대 전국에서는 최우선 순위로 앞장을 서셨잖아요. 최전방에서 앞장을 서셔서 이제 원칙을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개인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니고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고 원칙 있는 여성, 네, 정치인. 네, 이 나경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하는 뜻을 거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독대를 두 차례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당시 한동훈 후보가 대표 당시에 얼마나 비굴하게 대통령한테 정말 귀찮을 지경으로 독대 그렇게 외쳐댔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네. 독대라는 말 딱 끊게 만든 거 아세요? 아우 정말요. 제가 어떻게 페이스북에다가 네. 한동훈 대표에게 독대를 신청한 거 아세요? 아 그렇게 하는 어, 맞아요. 독대, 저 그때 독대, 봤습니다. 장독대 되겠다. 그만해라. 네. 그럼 너희는 나의 독대를 좀 받아줘라. 네. 그래서 제 독대를 안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하면 안 되죠. 아니 당의 당협위원장이 당 대표 한번 만나겠다는데 그랬더니 뭐 아무 대꾸도 없어. 네. 그러면서 자기는 대통령 여러 번 독대했잖아요. 네. 근데 또 해. 아 지겨운 인간, 지겨운 사람이야 진짜. 네. 자기는 해도 되고 남이 하는 건 안 되고. 네. 자기는 키높이 신고 그죠? 네. 나는 못 신게 하고 그런가? 이게 참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안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애를 쓰고 있었어요. 오쿠스 안보 동맹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술 협력 분야에서. 아,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일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국의 국무장관인가요? 이제 영국 쪽 장관을 만나고 이런 일정이 빡빡했는데도 독대. 하도 그렇게 하니까 독대를 또 해주지 않았습니까? 독대. 그런데 장독대 네. 한동훈 해가지고 해주고 나니까 또 꽃병을 안 올려줬다. 원탁 테이블이 아니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거기 있는 네. 사람들도 희한한 게 너 네. 따위가 무슨 독대냐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거 아세요? 아, 그 한동훈 쪽 사람들이요. 그래서 또 제가 승질 나가지고 네. 그 YTN 나가서 얘기해 버렸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너 따위가 무슨 그래서 당협위원장도 당 누가 그 대표하고는 말을 했습니까? 아 있어요. 되게 간신배 같은 사람 나이 박상수 많은데. 변호사? 아니, 그 아닌데. 친구는 저한테 혼나고요. 나이 좀 있는 분, 네. 김. 아, 알겠어요. 네. 김종혁 전 아, 최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 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 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